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실전 테마 민법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테마 1에서 배운 사람은 권리를 누가 갖는가, 즉 권리 주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물건은 권리의 객체, 즉 무엇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가 하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일단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과 자연력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자연력은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물건은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체물은 형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연력은 형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따라서 모든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처럼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정의보다 물건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물건 중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만 공부하면 자동으로 동산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시 방법에 있습니다.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 동산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은 공적 장부인 등기를 공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동산은 주로 크기가 작고 거래에 있어서 빈번히 일어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점유 이전을 통해서 권리가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데, 부동산은 규모도 크고 가치도 크고 거래하는 것이 조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적 장부인 등기에 기재함으로써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만 알면 동산, 즉 나아가서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물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 나무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자, 밑에 땅은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지금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 토지 및 정착물까지가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저 나무를 보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습니다.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에 정착되는 것을 부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나무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저 나무는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연속으로서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와 나무가 별개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연장으로서 저 나뭇잎 끝에까지도 다 토지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토지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토지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토지는 대륙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하나 조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토지를 거래의 객체로 삼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충 우리나라라고 치면 이 위에 가상의 선을 그립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긋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질 리가 없죠.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 격자가 생기죠. 이 선에 둘러싸인 요것을 토지 하나라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방법입니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 하나에는 이게 토지 하나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뭐 1번, 여기 뭐 7번, 뭐 10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 이거를 땅의 번호라 해서 지번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토지 개수 하나당 지번 하나가 일치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필지라고 합니다. 즉 가상의 선에 둘러싸인 격자 요게 필지고 필지에는 지번이 하나씩 부여됩니다. 이걸 토지 한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필지라고 하겠습니까? 네, 붓이죠, 붓. 붓으로 그었다 해서 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토지의 개수는 필지당 하나고 필지당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지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준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준부동산은 정체는 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인데 동산 중에 비교적 가치가 나가고 덩치가 크고 하는 동산들은 마치 부동산처럼 공적 장부를 두고 그 공적 장부의 기재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들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닙니다. 별개의 물건, 동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시방법은 점유가 아니라 등록부, 등기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동산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이 준부동산의 정체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합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정착하는 현상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이 되면 토지의 연장이 돼서 하나의 부동산이 되고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모두 부합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광범위하지만 일단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물건은 토지에 부합되면 토지와 함께 토지의 연장선으로 연장물로서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원칙입니다. 자, 이제 예외. 토지에 정착했지만 토지와 함께 부동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물건으로 남는 것, 즉 부합하지 않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사실은 너무 많아서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상당 부분 수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과정마다 원칙적으로 다 토지의 연장이기 때문에 별개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건물의 경우 기둥, 지붕, 주벽이 형성되는 순간에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의 물건이 되면서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권리관계만 남는 것이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1년생 농작물도
하나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1년생 농작물은 호박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한 번 심어서 1년 안에 수확하고 죽는 이 식물들, 이 농작물은 토지에 심더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즉 이건 별개의 물건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의 땅에 심더라도 그 땅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자의 것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온 판례인데 지금 같은 사건이 걸리면 아마 다른 판단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재판이 걸릴 리가 없겠죠. 지금 남의 땅에 호박 심었다고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 적절히 협의해서 하지. 그래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판례가 유효하고 그 판례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부합의 예외의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년생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은 자의 것입니다. 비록 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수목은 원칙적으로 남의 땅에 심으면 그 땅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심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땅,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다만 별도의 권원, 즉 그 땅을 빌려서 심든지 당사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든지 별도의 권원에 의해서 심게 되면 비록 땅에 정착되어 있지만 권리적으로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심은 사람의 고유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분리 과실, 열매 과실 같은 말입니다.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역시 토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물건이 되지 않고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됩니다. 이걸 따게 되면 별도의 물건이 됩니다. 동산이 되죠. 토지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땄을 때 누구 소유냐, 이거는 그 나무가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 이 열매도 명인방법은 그냥 원시적인 그 권리관계 표시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겁니다. 뭐 끈을 둘러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푯말을 세운다든지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이름을 쓴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인, 이름을 밝힌다는 겁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이름을 밝혀 놓는 경우 미분리 열매도 별도의 권리 객체가 됩니다. 사과 가수원에서 사과가 다 자라기 전에, 따기 전에 사과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수확하면 제가 가져갈 겁니다 하고 돈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따기 전이라도 그 사과는 남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별개의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명인 방법으로 구별을 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토지에. 그래서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데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권리 객체가 되는 겁니다. 물건의 취득, 처분, 권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분류할 때 주물, 종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물, 종물은 주인된 물건, 그 다음에 종된 물건 이렇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종물이라는 것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면 종물에 대한 권리도 합의 없이도 당연히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물은 주물의 효용에 당연히 따라오는 물건을 말합니다. 별개 물건이지만 이거를 분리했을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은 주된 물건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듣는 게 나룻배와 노를 말합니다. 배를 거래했으면 노는 별개의 유체물이니까 별개의 동산입니다. 그렇지만 노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노는 배에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 와서는 물건 사이의 주물, 종물 이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권리 사이의 주권리, 종권리
또 확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부에서는 중요합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란 권리, 이게 이제 주 권리가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예. 건물은 남의 땅에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만약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지상권을 갖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을 거래하면 건물이 땅 위에 있는 권리, 지상권도 당연히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한번 배우시게 될 건데 지금 주물종물 이론이 권리관계로 확장되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물 과실, 원래 물건과 그 열매를 말합니다. 과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면 그 과일나무라는 물건의 용법, 열매를 맺는 거죠. 거기에 따른 산출물이 열매니까. 이게 천연과실입니다. 젖소에서 짜는 우유. 젖소라는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우유를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용하면서 월세를 낸다. 그럼 주택, 건물이라는 물건이 사용한 대가로 돈이라는 물건을 받기 때문에 법정과실이 되겠습니다. 돈이라는 물건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자도 돈이 낳은 법정과실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내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권리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권리의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테마 3 권리를 공부할 건데 그 전에 머리를 잠시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있게 하실 건 아니고 테마 3 권리를 공부하기 위한 사전 연습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보시면 저기 그림에 있는 집을 보시면 저 집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집에 대해서 직접 지배권을 갖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만의 권리를 저 물건에 대해서 직접 행사하는 겁니다. 나와 집 사이에 아무것도 간섭하는 것이 없는 상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건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 집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나는 저 집을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저 집의 소유자한테 내가 이 집을 한 달만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소유자가 이 집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유권자의 행위, 배려 행위 범위 안에서 저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건의 간접 지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권입니다. 즉 물건을 사용하는, 지배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테마 3에서 권리를 공부할 때 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위법상 물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물건 파트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이 원래 권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양대 재산권 중에 하나인 물건. 결국 우리 시험하고 관련해서 민법은 물건하고 채권을 배우는 거거든요. 물권법에 있어서는 이 물건이 직접적인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권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 지식으로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 수험과 관련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되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나중에 가서 개별 권리에서 배우게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반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건을 공부해 봤습니다.